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희식입니다. 디자인 FMA 제8강 FMA 작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15페이지부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MA 작성 절차는 좀 거시적인 거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 그 매뉴얼들, 밀리터리 스탠다드라든가 아니면 미국 자동차 3사의 빅3 매뉴얼 이런 데 보면 초반에 FMA 작성 절차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는 세부적인 작성 절차를 또 별도로 논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거시적인 내용인데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빅3 매뉴얼 같은 경우 FMA 전개에 유일하게 정해진 절차는 없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품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 성향에 따라서 기업별로 이제 최적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따를 필요가 있다. 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노하우가 있었겠죠. FME가 왜 필요한지부터 해서 그것들이 이러이러한 절차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 이제 경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원리적인 내용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절차가 있어 왔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뭐 훼손하거나 또는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따르고요. 거기에 이제 회사별 어떤 특성이나 제품의 성향을 좀 반영을 해서 최적화하는 뭐 이런 접근이 가장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밀리터리 스탠다드 1629A에 FM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해달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은 빅3 자동차 3사의 빅3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 빅3 매뉴얼의 기본적인 내용을 쭉 우리가 훑어나가면서 특성별로 이제 포드나 SAE 뭐 이런 기관들의 작성 방식에 대한 특징을 좀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밀리터리 스탠다드 1629A는요. FME 프로세스라고 하는 별도의 타이틀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총 이제 8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정해라.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이제 군사 어떤 그 목적의 그런 그 제품들이죠. 뭐 탱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군사 장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 덩치가 좀 크죠. 그런데 그 하부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모듈이나 서브 시스템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계층 구조라고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대상으로 할 거냐? 제품 전체를 가지고 FME를 전개하면 굉장히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이제 정해주는 계층 구조를 이제 정해주는 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단계하고 연결이 되죠. 대상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이제 찝어주는 그런 접근이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7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블록 다이어그램과 동격의 다이어그램이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하는 대상에 대한 영역을 좀 정확하게 디파인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 그랬죠. 자, 다음에 그럼 이것을 이제 분석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또 부품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기능이나 아니면 부품을 인풋으로 넣어서 자, 그를 통해서 잘못될 가능성이라고는 포텐셜 페일리어 모드, 잠재적 고장 모드를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또 도출된 그 잠재적 고장 모드가 향후에 고객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 이펙트라고 그러죠. 영향들을 또 밝혀내는 이런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요. 그 영향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 심각한 정도에 대한 값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각도 범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에 그 분류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116페이지 보시면 심각도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밀리터리 스탠다드에서는 캐터고리 1, 2, 3, 4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캐터고리 1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파국적이다. 인명살상이나 무기 시스템 이런 것에 큰 손실을 야기한다. 또 캐터고리 2 그러면 좀 치명적이다. 크리티컬하다 해서 임무 수행이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 또 캐터고리 3 그러면 좀 경미한데 미미한 부상이나 사람에 대한 거죠. 또 시설물이나 시스템 손상 때문에 임무 축소가 돼야 되는 또는 지연되는 이런 상황.
캐터고리 4 그러면 좀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인데 부상이나 약한 부상이나 시설물이나 시스템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유지보수가 예정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이렇게 해서 캐터고리 1, 2, 3, 4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고장 영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요. 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조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단계 5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검출해 낼 거냐. 그래서 그 검출하는 그 내용에 대한 과정이나 프로세스나 또 표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난이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죠. 사건이 뭐 때문에 고장 모드가 발생하고 어떤 이펙트 영향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의 심각도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하나의 이제 사건 인과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정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 과정으로 문제 해결이죠. 이유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문서화라든가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도 또 요약을 좀 해야 되겠죠. 또 특별 관리가 필요한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당연히 워크시트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밀리터리 스탠다드 1629A의 FMA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작성 양식에 대해서는 이후 단계에서 또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빅3 매뉴얼의 어프로치인데요. 빅3의 그 매뉴얼, 이거 좀 밀리터리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리터리 스탠다드 외에 빅3, 그 다음에 포드 이런 순차적인 어떤 단계로 더욱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따라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드의 어떤 FMA 작성 절차 어프로치가 굉장한 어떤 바이블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은 이제 공통적으로는 빅3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이제 포드나 SA의 내용들을 특징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 구성은 우리 이제 교재로 치면은 이제 117페이지입니다. 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면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기능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FMA 작성의 품질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참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또 담당자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ME는 국부적으로 좀 운영하기는 좀 어렵죠. 시스템화가 돼야 되고 디자인 리뷰 단계에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체계가 선행이 먼저 제도화가 좀 돼야 됩니다. 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네, 우선 팀 구성은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빅3 같은 경우는 우리 117페이지의 표 2-2 보시면 각 주요 항목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명료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뭐 많은 어떤 기능부서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좀 커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좀 FME가 쫄짝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명확한 경험적 얘기로 들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팀이 설정을 하면 이제 범위를 설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윈도우를 씌우는 거죠. 시스템 전체에 어디에 내가 좀 개선을 할 거냐. 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18페이지 보시면 시스템을 할 거냐, 서브 시스템을 할 거냐, 뭐 컴포넌트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좀 명료하게 지정하고 거기에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서브 시스템인지를 또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셰시 시스템, 셰시가 있어요. 요거는 바퀴가 달려 있고 구동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작은 하는데 차체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동작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셰시라고 합니다.
셰시 시스템, 뭐 파워트레인 시스템, 뭐 인테리어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뭐 시스템 FME가 되겠죠. 또는 이제 서브 시스템 FME,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면 서브 시스템 FM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셰시 시스템의 일부인 이제 앞 그 현가 장치, 프론트 서스펜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이제 하위 시스템입니다. 현가 장치는 이제 스프링 작용에 의해서요, 뭐 차체 중량을 지지하거나 뭐 상하 진동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죠. 뭐 컴포넌트 FME, 이것은 부품에 대한 어떤 그 FME를 작성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 FM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제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 어셈블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이 되겠죠. 뭐 이런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FME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범위를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고객정입니다. 고객은 어떤 것의 어떤 매뉴얼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가 고객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좀 확대시키면 119페이지에 고객의 정의를 빅3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OEM 조립 또는 그 생산하는 어떤 공장, 그리고 이제 공급망 생산 라인, 또 규제기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국내 교재나 이런 데서 보면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이해관계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최종 소비자는 이제 외부 고객이 될 거고요. 빅3에서 설명하는 그 OEM 조립 생산센터 또는 공급망 생산 라인, 공급망 생산 라인은 가공하는 거라든가 부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업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는 내부 고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제기관, 이런 데는 정부기관이나 환경규약을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대응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이해관계자 이렇게 구분해서 나열된 내용들을 좀 매칭시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또 포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포드에서는 디자인 FME뿐만이 아니라 컨셉 FME나 또 서비스 FME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이제 컨셉 FME에 대해서 별도로 고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품을 아직 만든 단계가 아니고 컨셉 단계에서 진행되는 FME이기 때문에 설계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팀들이 일부 고객으로 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이 정의가 끝나면요, 기능, 필요 요건 및 규격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설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 부품 이런 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능에서 요구하는 그 규격, 요구 조건들이 requirement가 정립이 돼야 되죠. 그것도 인풋으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하 운동을 해야 된다. 상하 어떤 그 이동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파워 갖고 이것이 작동해야 되는지, 또 이동 거리는 몇 센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품이나 기능에서 필요한 requirement, 그 다음에 규격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입력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이제 failure mode가 식별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하 이제 유격거리가 아마 5cm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잠재 고장 모드는 그 기능을 꼭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잠재 잘못될 가능성의 어떤 고장 모드는 5cm를 넘어간다든가 5cm가 안 되게 그 미만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잠재 고장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나 부품의 리퀘어먼트나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내용들은 명확하게 이 단계에서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잠재 고장 모드가 이제 식별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잠재 고장 모드가 기술용으로 일단 묘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고장 모드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기능에서 좀 리퀘어먼트가 좀 불명하거나 뭉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좀 분리를 다시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 고장 모드가 식별이 되면요,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이펙트, 영향은 뭐냐? 이 이펙트라고 하는 건 고객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알아챘거나 경험했을 때의 언어로 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원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잠재적 영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기술적인 내용이 해당되는데 그때는 이제 페일리어 모드의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잠재 영향을 우리가 식별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하는데, 우리 아까 밀리터리 스탠다드에서는 캐터고리 1, 2, 3, 4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빅3나 포드 매뉴얼에서는 이것이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그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것은 뒤에 용법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또 논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식별합니다. 원인은 이제 잠재 고장 모두의 원인이에요. 왜 도대체 고장이 발생하느냐,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근본 원인, 완전한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우리가 기술을 해도 됩니다. 엑셀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기술해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근본 원인을 규명할수록 좋은 거죠. 왜 그것이 사건이 발생했느냐, 고장 모드가. 그래서 이제 잠재적 영향에 미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잠재 원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련될수록 좋고요. 그래야 이제 관리와 조치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는 다 분해해서 각각별로 잠재 원인 분석이 어널리시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고장 원인에 의해서 고장 모드가 나오고 이펙트가 발생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어떤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 FM에서는 검출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방이라는 건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표준을 준수한다든가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전 활동을 통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려는 것을 미리 캐치해내는 거죠. 이런 어떤 예방 활동을 이런 과정에서 쭉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예방 활동이 좀 취약해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은 설계의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서 보강을 해서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의 품질을, 설계 프로세스의 품질을 좀 높이는 뭐 이런 접근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 평가죠. RPN이라고 해서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라는 1부터 10까지, 맥스가 이제 1000입니다. 다 곱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과연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는 접근법이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 고장 모드, 영향, 이런 각각의 사건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포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것은 포드는 또 3단계로 나눠서 FME가 요 위험 평가까지 가지 않고 중간중간 단계에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뭐 그런 것들이 포드에서의 그 어프로치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 잘 돼 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마련해 놓고 실제 문제 해결하는데 적합하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고조치와 결론인데요. 권고조치는 일종의 문제 해결 어떤 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거냐. 그 결론 부분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루게 되고요. 특히 이제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RPN을 별도로 또 계산을 해서 그것이 기존의 문제점, 위험도가 낮아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주로 이제 신뢰성을 포함하는 설계 요건의 만족, 설계도와 규격의 재검토, 가공 조립 공정의 조치 내용이 잘 융화되었는지, 연계된 FMEA 관리계획 작업 지시서의 검토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 조치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학습했던 내용은 FMEA의 거시적인 작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거시적인 내용이고요. 이후에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앞뒤 간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또 진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